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근데 이 어쨌든 저는 이 출마 선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출마 선언문을 읽다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참 허망하다 이 출마 선언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출마 선언문 자체의 그 연설문으로서의 경문으로서의 수준이 대단히 낮아요 사실은. 이거 좀 들어갔는데 문장이 아름답지 않아 전혀. 뭐 인상적인 뭐가 안 나왔죠. 그렇죠. 인상적인 소학교에 저녁이 있는 삶처럼 뭔가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박근혜 요구가 그랬겠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넣은 거야. 다 넣었는데 좋은 거 다 따졌단 말이야. 진보 보수.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이 어떤 행복한 개인, 나라가 발전해서 경제가 발전해서 그게 행복한 개인을 만들어주는 데 기여해야 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국민 행복 시대. 네. 국가가 아니라 국민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국가주의라고 욕먹으니까.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주장했는데 제가 그걸 다 읽고 나서 이제 참 허망하다고 생각한 게 이 박근혜 위원장이 대한민국 개인의 평균 삶을 몰라요. 전혀.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 그녀가 졸업해서 일단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부딪히게 되는. 그리고 이제 월급 걱정을 해본 적도 없죠. 뭐 회사 내에서 승진, 뭐 아니면은 이직, 아니면 집을 구하는 문제, 뭐 상사와의 트러블이라든지, 아니 뭐 회식 문화라든지 무슨 아주 자잘하게 부동산 문제, 뭐 결혼, 애를 낳았어, 육아, 아니면 무슨 고부간의 갈등,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 모두 다 겪게 되는 일반적인 자잘한 개인의 행복과 관련된 일상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난 불쌍해. 그래서 불쌍하긴 한데 개인의 행복을 말할 때 자기가 살고 겪어본 이렇게 해지면 개인의 행복이신다고 하는 삶 자체를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이게 신기루라고 개인의 행복이라는 말도 관념이죠. 관념. 자기 머릿속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박근혜 대표가 계속 그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처음 책을 낸 게 1989년이거든요. 첫 책의 제목이 그동안 일기를 모아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벗삼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저는 지금 저기 선물을 드려야 돼서 선물 2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앞으로 퀴즈를 좀 내주세요. 원본은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요. 한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표 그동안 6권의 책을 직접 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권이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93년도에 낸 일기책이고 95년도에 에세이집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낸 책입니다. 그리고 97년에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죠. 그리고 98년에 2가지 책을 또 내는데 이 2가지 기존에 냈던 에세이집 1권과 일기 1권을 그대로 다시 제목만 바꿔서 낸 2권의 책을 또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정치 연보와 좀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9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죠. 이회창,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던 그때 선거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박근혜 의원이 이회창 캠프의 고문으로 캠프에 무슨 고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98년에 대구 달성에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98년에 그때 박근혜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책이 2권이 예전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께 나온 시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직후에 같은 98년 10월 정도에 발간이 돼요. 그래서 그 2권의 책을 보면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쓴 일기하고요. 사실 에세이는 그렇게 큰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표가 한국 문인협회에 등록된 등단한 수필가예요. 당시에 93년과 95년에 2권의 수필집을 내면서 수필가로 등단을 했고요. 근데 뭐 그 문장이 뭐 이렇게 수필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의미가 없다고 해주세요. 뭐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일기는. 예. 네. 그래서 이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이라는 처음 나온 일기는
1989년 1월부터 1993년 7월 26일까지고요. 근데 이런 제목이 이게 보수층한테는 맥혀. 그렇죠. 응? 아니긴 아닐 것 평범한 같은데.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근데 그 불쌍하잖아. 문장을 완성하면은 뭐예요?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나도 행복했을 걸? 뭐 이런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텐데. 헤어스타일을 좀 그리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똑같은 내용의 일기를 그 이전 시점 일기를 조금 더 붙여가지고 1974년 9월 14일부터 1993년 7월 26일까지 끝난다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 저는 이 일기를 보면서 첫 장을 넘긴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은 좀 진부하다 이건. 이 첫장에 여기서 고난을 벗삼아. 담고 있는 첫 번째 일기가 1974년 9월 14일인데요. 197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유경수 여사가 74년 8월 15일이었죠. 8월 15일 날 행사에서 총알에 맞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한 달 뒤의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 진지를 드신 후 아버지는 잠시 울음을 터뜨리셨다. 이게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기를 보면 실제 청와대 시절 박근혜 의원이 당시에 큰 영예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잘 알 수 있거든요. 다음에 그 실린 일기는 다다음 날이네요. 1974년 9월 16일. 딱 한 줄짜리 일기예요. 책임,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 그리고 그 다음 일기는 역시 이틀 뒤에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그 유업을 헛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과업이다. 라는 한 줄짜리 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말이죠. 책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지켜본 저로서는, 그리고 박근혜 의원 관련된 책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저로서는 그 일기를 100% 믿을 수는 없네요. 우선 잘 만나주지를 않고, 자기 책을 쓰는데 잘 만나주지를 않고, 그리고 할 말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일화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자기가 그냥 사료를 모아가지고 대충 단서를 썼대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표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이 일기하고요. 또 하나는 1989년에 MBC의 박경재 시사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시 정치권에 유명한 토론이었죠. 그렇죠. 정치권 프로그램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되는 프로그램이고 박경재 변호사가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화제가 됐던. 근데 당시에 녹화를 110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시간 110분 안 된 거죠, 2시간. 2시간이 조금 안 된 거죠. 2시간 동안 녹화를 했는데 박근혜 대표 쪽에서 편집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자르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달라고 해서 그게 통째로 방송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시청률이 한 70%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재방송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지를 만드는데 박영선 의원이 그렇죠. 기자로 제가 얘기하려고 참여를 했는데, 했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박경재 시사토론 팀에서 막내 기자로 이제 질문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유신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혹은 5.16에 대한 평가를 언론이나 정치권이 끝없이 묻잖아요. 끝없이 물으면 박근혜 의원은 계속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유신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논리의 구조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언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워딩이 최근에 나온 게 2007년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2007년에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끝없이 묻거든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가 2007년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1989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인용을 좀 해보면요. 당시 박경재 시사토론에서 5.16은 구구의 혁명이다. 5.16이 먼저냐, 공산당이 먼저 쳐들어오느냐는 시점에 다행히 5.16이 먼저 와서 파멸 직전에 국가가 구출됐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5.16 혁명도
4.19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고 본다. 5.16이 있었기 때문에 4.19 때 희생된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4.19 이후 그 혼란의 와중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당의 밥이 됐다면 그 희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4.19하고 5.16을 등치시키는 예. 되게 놀라운. 그러니까 4.19의 의미를 지켜주기 위해서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를 군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했다. 4.19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사에는 쓰지 않았는데 6.25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5.16 이전에 모든 그 한국의 역사적 사건, 국가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 이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고초를 당한 분들도 있는데 5.16 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게 그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논리거든요. 이게 89년 인터뷰고 88년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 뜻에 반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식으로서 이런 일들로 인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인혁당에 그렇죠. 사형선고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 뜻에 어긋나게 그 DJ 납치 사건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거든요. 유신도 종신독재를 할 그럼 생각은 진짜 대통령 없었고 누구였던 거야? 그래서 최규하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거들이 있어요. 있어요.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네. 그러니까 박근혜 생각은 5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아니고 23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일관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일일 수도 그러니까 있다. 유신이 하나의 뭐 체제나 이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를 지금 부정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계속 인용하는 게 88년, 89년 이때잖아요. 그럼 그때 대한민국 사회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문제. 뭔 소리야? 질문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야?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손 들어주세요. 정답자는 저 까만 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와 전두환 정권은 불화했어요. 실질적으로 박근혜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신당동 집에 거의 반연금 상태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 실추된 명예를 복권시키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아요. 박근혜가 처음으로 입을 여는 것은 정권이 바뀌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88년부터 89년까지 약 100여 차례가 넘는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주로 여성짐, 주로 여성지예요. 여성동아, 여성중앙. 저도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건 한참 뒤 아닌가요? 저는 2000년대 한참 들어섰죠. 2000년 초반에. 네. 불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 처음 이제 청와대를 들어갔는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현금 9억이 있었다는 9억 거잖아요. 5천이라는 설도 있고 9억이라는 설도 있죠. 9억 그러면은 이제 나가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3억 딱 띵하고 6억만 줬다. 그래서 불화가 시작됐다고요? 라는 설이 있고 박근혜 의원은 지난 2007년 후보검증 청문회에서는 실제 6억밖에 없었고 자기가 받은 건 그냥 그 6억을 그대로 받은 거다. 돌려준 것 없다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이 6억이 현재 재산 가치로 하면 얼마예요? 수백억이라는 얘기. 아니 수십억 정도, 3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 수백억 아니고. 네. 아니 이제 박근혜 얘기할 때 이제 그 과거사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박정희의 이제 딸이라는 뭐 그 성격 때문에 그 시대부터 있었던 일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과거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 대선이 기본적으로 이 중간층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새누리 지지할 층, 또 이 진보에서 지금 야권 지지할 층은 정해져 있고 결집이 돼 있고 이미 결국은 이제 대선에서는 항상 이 중도층, 중간지대 그때 이동을 하는 이 층을 누가 끌어올 거냐 이것에 따라서 승부자고가 될 텐데 이 과거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새롭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와도 지난번 정수장학 계획도 이제 그랬었고 총선 때 나와도 그거 이제 알고 있다 내지는 뭐 그냥 옛날 얘기 아니냐 더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판단을 하고 싶지 않은 하는 그런 정서를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야당은 뭐 기본적으로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리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기는 해야겠지만은
결국 저는 이제 승부가 날 거는 사실은 그 부분보다는 현재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 결국 이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승부를 이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의 문제 또 당장 내일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야권에 뭐 문재인이든 김두관이든 안철수든 그 사람들하고 박근혜하고 누가 적임자냐 하는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보면은 이 야당 쪽에서 야권에서 막 이제 공격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이 보면은 많은 게 나오긴 하는데 과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그냥 엮어 가지고 그냥 끌고 들어가려는 그런 거로 오히려 좀 비춰지지는 않을까? 조금은 더 지금의 문제 앞을 보는 그러면서 누가 적격자인지를 가리는 좀 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순도 맞긴 한데 또 동시에 과거의 문제가 예를 들어 정수사학회든 뭐든 얼마나 부당했는지 정확하게 알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면적으로 방송이 남의 거 뺏어서 가져간 거야. 박근혜가 돈 번 거 아니야. 다 남의 거야. 정확하게 알려주면요. 열 받아요.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역사책에 있는 과거사고 이 사진만 해도 너무 오래된 사진이고 뭐 20, 30대가 보면 저기 일제시대나 아니면은 5.16 때나 비슷한 거리감이에요. 졸라 멀어. 87년 6월 항쟁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끄집어내서 정말 와닿게 잘 전달하면 먹힐 수 있어요. 포장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한 가지 제가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조금 이제 30대 이제 중반입니다만 저랑 박근혜 의원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만나는 지점이 보물섬이라는 잡지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만화 잡지. 보물섬? 예. 옛날 그 만화 잡지 아니에요? 두꺼운 보물섬. 만화 잡지. 네. 네. 망했죠. 나하고 어렸을 때 보던 잡지인데. 보물섬. 제가 보던 잡지인데요. 이상하다. 박사님이 다 크셨을 때 봤어요. 보물섬이 아, 오래 갔나? 그 보물섬에 오래 갔나? 아기 공룡 둘리도 보물섬에 연재가 됐었고 또 뭐 있었죠? 아무튼 되게 유명한 만화가 많았어요. 근데 꺼벙이도 보물섬인가요? 몰라. 그랬는데 그 잡지를 낸 보물섬을 낸 곳은 유경재단이고요. 83년에 창간이 되나요? 그래요. 83년에 창간이 되는 게 원래는 어깨동무라는 유경재단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뭐 기사 같은 게 많았던 잡지인데 그 특별호를 내요. 보물섬이라는. 그랬다가 이게 괜찮으니까는 보물섬을 갖다가 이제 별도로 독립시켜서 내는데 83년부터 뭐 90년대 초까지 계속 갑니다. 어쨌든 그 보물섬의 전성기가 박근혜 의원이 유경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시기와 이렇게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경영 능력이 있으신 건가? 그때 어깨 동무는 근데 이제 몰락하고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어서 어쨌든 뭐 그 접점을 찾아야 된다. 아까 총수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돌아보지 중요하지 않다고는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별로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지 않은 게 맞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게 저는 어쨌든 가능할 것 같아요. 전달력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박근혜라는 무서운 사람을 표정 한번 지어봐요. 철학은 훈련입니다. 연습할수록 쉬워지는 정신적, 육체적 운동이지요. 고대 현인들이 권하는 12가지 삶의 기술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드릴 겁니다. 이 책은 소크라테스가 교장인 아테네 학당에서 고대의 위대한 스승들에게 하루 동안 철학 강의를 듣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학을 권하다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라는 사람을 과소평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뭐 이게 얼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고 실제로 뭐 이 과정에서 100% 다 본인이 썼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전제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고통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공과를 안고 어쨌든 집권 여당에 그리고 보수층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2012년에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전 그 과정에서 박근혜라는 한 명의 개인이 얼마만큼 고통받았고 또 독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사실 기사 준비하면서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정치를 하기 전에 과거에 박근혜가 썼던 글과 했던 말을 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그러할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의심을 뛰어넘는 이상의 충격과 말하는 좀 무서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인데요. 사실 박근혜 대표를 보수의 뭐 성녀다,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성녀라고 하는 이미지를 부여한 게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시절에는 이제 박근혜 의원이 정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추된 명예를 복권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열정을 기울여서 활동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종교 박해 때문에 오히려 사방으로 그 종교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현실의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자꾸 활동의 폭을 넓혀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는 제바달다의 모반 부분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석가모니의 제자이자 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가에 대항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뭐 실패한 그런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석가를 뭐 살해하려고 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바달다 모반 부분을 읽었는데 불타 같은 분도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싶어서 마음에 위안이 되기도 했다. 인간 세상은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이런 시련을 주는구나 싶기도 했다. 이런 문장이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장면 이후의 장면은 27살짜리 한 여성인데 뭐 호의호식하던 여성일 수 있겠죠. 동생 둘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부모도 없는 살아본 지도 한 10몇 년 된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아버지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동생 박지만 씨는 그때 당시에 육사 생도였는데 육사에서의 그 장교들이 또는 이제 선배 생도들이 아버지는 좀 영 그랬는데 전두환 장군은 멋있지 않냐.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박지만 씨는 울분을 토하고 그걸 또 누나들은 달래줘야겠죠. 또. 그런 세월을 이제 전두환 정권 내내 겪다가 88년, 89년 그때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언론 접촉을 통해서 아버지의 명예회복, 복권 사업에 나서는 겁니다. 그게 박정희 유병수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요. 그 기념사업회에서 영화를 만들어요. 조국의 등불. 조국의 등불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어요. 각종 사업을 통해서 그런 그 복권. 조국의 등불 길이가 한 3시간 됩니다. 나레이션으로만 붙겠는데 처음에 이제 단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가다가 구국의 결단 5.16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이제 뭐 아버지 유신의 정당성을 유신하기 위한 그렇죠.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의 정당성이 쭉 얘기 나오고 유경수 서거 해가지고 뭐 아무튼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올라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제작이 박근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과거에 박근혜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박근혜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나친 비약이죠. 그러나 과거의 박근혜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그때 했던 다른 그 사안과 관련된 그리고 유신이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과 관련된 판단이 동일하지 않겠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은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한길의 919호의 대형 서점과 가판대 이런 건 무슨 깔때기야? 회사 깔때기. 박근혜 역사관이나 뭐 이제 그 철학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변함이 없다고 봐야죠. 이번에도 뭐 국회에서 자격심사 얘기, 국가관 얘기 꺼낸 거 그런 거가 사실 뭐 몇십 년 전 그 세상 때 이제 그 발상 거하고 뭐 이제 다를 게 없는 그런 건데
저는 조금 이제 현재 얘기를 좀 할게요. 좀 박근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의원의 그 정치적인 힘은 아주 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그 과거 한나라당 또 이제 새누리당을 그 수렁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 힘, 그 돌파력, 추진력, 그 집요함. 저는 그거 인정을 해요. 분명히 아주 포스가 넘치는 그런 이제 정치 리더다. 그거는 이제 높이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런데, 아까 이제 무섭다는 얘기 이제 꺼내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힘이 넘쳐가지고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될까? 만약의 경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 무섭냐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도둑 피하려다가 강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좀 있어요. 그 MB 내내 이제 우리가 이제 4년 넘게 이제 비판을 해왔는데, 그 불통 비판했고, 불통의 리더십, 혼자서만 그렇게 하는 거 이제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MB는 조금 어수룩한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도 많이 치고, 말썽도 많이 나고, 이제 이제 저러고, 뭔가 좀 비구석이 많아요. 좀, 이제 그러는데,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은 그 불통의 부분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 불통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도 MB는 2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나와가지고 연설은 그냥 열심히 그냥 누가 듣든 간에 듣든 안 듣든 간에 했는데. 기억이 듣습니다. 왜 듣는데요? 패러디 하려고. 패러디 하려고. 녹음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누구랑 의논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오죽하면은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 전화 통화 한번 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 불통과 관련해 가지고는 더 안 듣고 더 말 안 하는 MB보다도 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사례를 본 거죠. 아버지와 가까웠던 아버지의 측근이었던 김재규가 아버지한테 총을 쐈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또 아버지를 따랐던 아버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공 들어서서는 전부 다 아버지한테 등을 돌렸죠. 이걸 다 보고 나서 근데 그게 심지어 어땠냐면은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김대중이 맞붙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후보 쪽에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박근혜 의원으로서는 사실 당시 김종필의 자민련이 색깔이 맞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30 세력들이 유신전당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거기 이제 그 김종필 총재는 박근혜 의원의 사촌 형부고, 유긴수 의원이라고 외삼촌, 유경수 씨의 오빠인가요? 거기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친인척들도 있어. 그래서 아마 자민련으로 가서 김대중 후보를 도울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상식적인 그런 걸로 판단을 하면. 하지만 그때 들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80년대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하던 세월에는 호의호식하다가 80년대 들어서 아버지한테 등 돌렸던 분들이 지금 와서 그때 한창 경제 위기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향수 이런 게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던 때였는데 어떻게 아버지 얘기를 지금 와서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배신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에요. 측근도 없는 거죠. 측근도 안 두죠. 2인자도 안 두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 박근혜 리더십이 박정희 리더십을 상당히 빼닮았다 하는 이제 생각을 좀 갖고 해요. 일부러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저런 거니까 당을 운영할 때도 보면은 내가 옳다. 그 옳다는 과정이 이제 혼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항상 열어놓고서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어디서 안 보이는 곳에서 결론 내려서 이게 옳다. 자기가 확신을 하면은 그러면은 따라라. 무조건 따라라.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쳐버리는 이거. 이게 바로 박정희 시대 리더십이 이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 리더십이 지금 몇십 년 후에 이제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질 때도 있는데, 박근혜 의원은 상당히 독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독해요. 그리고 치밀합니다. 보면은 치밀해요. MB처럼 그렇게 어수룩하지를 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 리더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데, 근데 나쁜 방향으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혼자 밀고 가는 리더십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MB보다도 더 심할 수가 있고 아주 좀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리더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난 지금 새누리당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벌써부터. 그 비박주자, 그렇게 경선룰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다 불만들이 그거 아니에요. 정몽준도 이재호도 전화 한 통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히 전화 걸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해줄 생각도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전화 한 번 안 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는 얘기 안 하는 모습에서 정이 떨어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 당을 이끄는데도 이제 그러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국정, 방향, 이게 이거다 하는데 옆에서 시비를 걸고 자꾸 야당이 뭐라고 태클 걸고 이랬을 때 굉장히 무섭고 차가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4년 몇 개월 동안 겪었던 것보다도 그 이상의 어떤 갈등이나 또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만약의 경우예요. 그런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다는 상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전화 안 오더라고 관련해서 송호균 기자 기사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아까 이제 종교적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늘의 가호를 받으며 하늘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자유로운 소통과 수평적 토론은 끼어들 틈이 없다. 인간들이 제기하는 경선 룰 논란에도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성녀의 메시지는 발신번호 표시 불가 전화를 타고 내려온다. 박근혜 의원 전화가 걸려올 때 발신번호 표시 불가로 온다고들 하거든요. 그거 청와대에서 전화 올 때 그렇게 오는데. 아니, 실제로 그 의원은 아니지만, 박근혜 의원을 돕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한 분이 처음에 박 의원한테 실망했던 첫 번째 계기가 그거였어요.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데, 저는 없습니다. 제 수행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알려주네. 난 측근이 아닌가 봐. 이랬었는데 나중에 전화가 막 오길래 안 받았대요. 발신번호 제한이어서. 나중에 받으니까 그게 이제 박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번호를 주지 않고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구나. 그때 이제 처음 정을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사람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난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만 유일하게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조그만 방에서 둘이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무도 없이. 그게 몇 년이었어요? 2001년인가? 2001년인가 2년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난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그때는 뭐 대선도 보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처음에 떠오른 생각은 이 여자가 참 불쌍하다. 2002년이네요. 그게 이제 아버지가 뭐 혹은 어머니가 이런 의미에서 불쌍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개인사로만 따지면 그보다 훨씬 잔인하게 부모님이 죽은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랬던 건 아니고 왜 불쌍하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몇 번 한 얘기기도 한데 딴 데서도 누구를 좋아하냐고 배우 중에 취향을 내가 누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장동건이라고 그랬어요. 장동건. 그 무슨 대단한 정보입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장동건을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여자로 저 남자가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런 거죠.
저 사람이 국가 정치에 어떤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장동건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내, 그 여자도 당연히 여자예요. 한 사람이 인간이고 자기가 타고난 욕망들도 있고 그거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삶을 살아. 그렇죠. 쭉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장동건이라고 하길래 거꾸로 자기는 자기한테 가장 섹시한 게 뭐냐고 어디냐고. 네, 물어봤어 제가. 어디가 제일 섹시하냐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찍어뒀어야 되는 건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했었나? 아니 언제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상태예요.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래서 제가 어디다 다시 대고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딱히 그런 정도의 그 화를 내거나 무례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아니 섹시함도 정치인에게는 큰 무기고 매력이 있다는 건데 본인이 언제 섹시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봤죠. 다시 이 질문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합니다. 본인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닐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당연히. 하지만 그 자기가 이럴 때 매력이 있다고 누구한테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여자로 어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또 자기가 스스로 여자임을 느끼게 되는 순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여자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조그만 거, 그 남자 배우 중에 누가 마음에 드냐 이것도 보여주기 싫고 자기가 언제 매력이 있다고 느낄 때도 있을 텐데 그걸 또 보여주기도 싫은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다시 인터뷰를 해서 그 질문을 다시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훈련됐겠죠, 뭔가가. 그죠? 훈련돼서 적당한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야.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나라하고 이꼬로 해요. 그쵸. 이 그녀의 머릿속에는 유씨는 체제가 아니고 또 아버지인 거고, 실제로. 아버지가 이념이에요, 사실상에. 아버지가 해놓은 일들을 내가 잘 이어서 완수해야지 이런 거죠. 기본적인 머릿속의 구조가. 그러니까 무슨 철학이고 이념이고 혹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기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은 그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정신적으로 전형적인 파더 콤플렉스를 평생 벗어나지 못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 박근혜한테 참 안쓰럽고 안타깝다. 근데 그녀가 아버지를 잊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녀에게 대통령을 시켜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를 저는 이제 겪었던 그 우리 세대하고 이 정신적인 화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이제 거기에요, 거기. 그러니까 박근혜 하면은 결국 그 아버지의 정신세계, 이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인정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우리는 이제 그 당시 그 박정희 그 정권 시절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고문당하고, 어떻게 진짜 그냥 대학이 학교가 아니었죠. 그냥 완전히 그냥 경찰이 항상 들어와서 둘러싸고 있어. 그걸 보면서 그러고 지냈었기 때문에 그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그 인정을 기본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 아버지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박근혜 사과는 의원이 물론이고 정치 입문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회창 캠프의 무슨 고문입니다. 고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원 유세에 나서서 했던 얘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1960, 70년대 국민이 피땀 흘려 일으킨 나라가 오늘 같은 난국에 처한 것을 보면 IMF 때죠.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 목이 메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때 정치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부모님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박근혜 정치인 효도라고 말하는 거죠. 효도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이런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노인네들입니다. 거기 가는.
지금 이제 정서 먹히고. 박근혜 의원의 고정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한 30%를 웃도는 것으로 보이는 그 지지층이 그 집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떨어져 나가려면 예를 들어서 뭐 정수장학회나 이런 게 아니고 박근혜 사실은 몰래 결혼했어 라던가 숨겨놓은 결혼 생활이 있었어. 천벌을 받을 소리라고 하겠죠, 또 그럼. 아,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가. 그래도. 그 아들이 그래도- 군대를 안 갔어야 되고 그 아들이 군대를 안 갔는데 또 오죽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안 떨어져 나가. 데모하고 다니는. 왜냐면 그게 여기는 아니라 이게 통합진보당 판타지도 있어요. 판타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은 군대를 안 갔어야 되고 게다가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여야 돼. 그러면 약간의 영향이 있어요. 아니 저는 만약에 숨겨둔 결혼 생활을 숨기고 있었다. 저는 그것만으로 상당히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를 향한 그 노년층의 지지자들 중에 특히 남성 지지자들에게는 일종의 판타지가 있어요. 자기 시절에 공주였어요. 물론 그들에게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판타지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그 의원에 대한 마치 성녀와 같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무너지면 그거 참 일정 부분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 60대 노인네들이 여전히 그걸 갖고 있을까요? 60대 70, 나이 70 할아버지. 그럴 수 있죠. 20대 추억이나 기억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박근혜 박근혜 의원이 TV에 제가 얼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게 TV에 나와서 누군가와 HD 화면에서 토론을 막 하잖아요. 그게 계속 노출되잖아요. 지지율이 팍팍 떨어질 거라고 봐요. 저는 늙었어. 늙고 거기서 말할 때 드러나는 분위기와 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후보가 그 얼굴에서 기품이 나야 돼요, 사실은. 정책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TV 토론에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녀가. 우리 오늘만 할 거 아니죠. 다음 주에도 할 거 아닌가요? 자, 박근혜 그만하죠, 이제. 의원님. 네. 계속 할 거죠? 박근혜 또 하는 예, 거예요, 될 다음에? 때마다. 예. 기회 될 때마다 해야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제 전국 대형 서점 한 시간으로 확 줄여주세요. 자, 오늘 나오셨는데 큰 활약은 없으셨어요, 오늘. 박사님, 어떡합니까? 별풍선 몇 개 드릴까요? 아, 퀴즈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잠깐. 그 중에 누가 제일 낫어요? 5명 중에. 본인이 1등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광고.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하는 결과다. 은근 유무한 각이 있어요. 예. 한겨레 신문사와 기획사 쇼앤라이프가 3년의 사전 제작 기간을 거친 창작 뮤지컬 프로포즈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7년을 사귄 비정규직 스포츠센터 남자 강사와 정규직 여교사 현실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음악으로 녹여낸 뮤지컬입니다. 올해 성공적인 무대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한겨레 창작 25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20대 또 30대 젊은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전국 순회 공연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 광고. 오늘은 이제 처음 나온 제품인데요. 이게 뭘까요? 정수기요? 비슷합니다. 이게 수도꼭지 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도꼭지에 그냥 꽂아서 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걸 건드리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 놓으면은 돌아가면서 물이 또 잠겨요. 이게 왜 필요하냐? 절수. 그렇죠. 물 아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워터락이라고 하고요. 환경과 경제를 생각하는 새로운 상품이 한이 착한 쇼핑에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수돗물을 80%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절수기. 네, 워터락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게 하려면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제 계속 나오고 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탁월한 절수 효과뿐만이 아니라 가스비 절감 효과 그리고
23개의 정밀기계로 만들어진 반연구 제품입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 TV 사이트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한겨레 TV의 프로그램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잠깐 질문. 네. 근데 현직 기자가 이렇게 제품 놓고 이렇게 제품 광고하면은 기자 뭐 윤리 강령 그런 거에 안 걸려요? 전혀 안 걸립니다. 상관없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아니, 나가서 장사를 하면 걸리는데 예, 이 광고에는? 광고하는 건 회사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 이런 그리고 아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한겨레가 요즘 힘들어요. 아니 나도 이해는 하는데 다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냥. 방청 신청하실 때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 team.한이.co.kr/cctv에 들어오셔서 신청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비밀글로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한겨레에서 구독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주간지 한겨레 20일, 그리고 시내 너무 많이 21일 한다, 정기 구독하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성함, 연락처, 주소 등을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자, 아니면 송웅임 기자한테 연락해 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유창선 박사님 나오셨는데 저희가 시사평론가를 매주 갈고 있어요, 이렇게. 매주 갈고 있는데 다음 주나 혹은 이 주제로 다시 한번 나오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말씀 많이 안 하셔가지고 가늠이 안 됐어요. 정중하게 요청을 해야. 심각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전화 안 꺼놓고 있을게요 오늘. 정중하게 요청할지 심각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